여의도 계모임쿠와 회사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그 지난주의 여론조사가 되게 재밌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지난주 20일이라고 23일 날 이제 동안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민주당이 43 지지율이 나왔고 국힘은 이제 25% 지지율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는 나는 거잖아요. 18% 차이 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21일에서 23일,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제 후반이죠. 네. 그때는 민주당이 확 올라갔고, 그런데 이제 다른 여론조사 회사가 있어요. 조원 CNI라고 있는데, 거기가 19일에서 21일까지, 그러니까 19, 20, 2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42.5%였고, 국힘이 1.3%로 하고, 그래서 양당의 격차가 3.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갤럽에서는 18% 차이가 났는데 조원 CNI에서는 이제 3.2%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 2, 3일 차이로 이렇게 민주당하고 국힘의 지지율 차이가 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뭐 그거 분석한 그 기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그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일에서 23일 조사를 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17일 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면회하고 온 게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낮아진 거다. 그리고 반면에 그 조원 CNI 같은 거에서 조원 CNI가 19일에서 21일에 조사한 결과로 국힘이 선전한 거는 10월 15일 날 그 민주당이 이제 그 부동산 규제 발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힘 지지율이 올라간 거다 분석을 하거든요. 물론 그 근거는 맞아요. 그 초반에 10월 15일 그 규제 때문에 민주당이 비판받은 거 맞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면회해가지고 욕먹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지지율에 반영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지지율에 반영됐다는 거, 그 차이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2, 3일 사이에 그렇게까지 차이 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갑자기 국힘 지지율이 그냥 만에 확 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맹점이 뭐냐면 지금 조원 CNI하고 갤럽의 그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이 수치가 정말 정확한 민심의 바로미터인지 민심의 수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질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운 게 있었는데, 여론조사에 관련된 이제 설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찬성과 반대가 갈릴 수 있다는 게 이거였어요. 미국의 백인 가장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믿습니까? 네. 그건 찬성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흑인과 백인은 평등합니까? 라고 또 찬성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흑인이 내 이웃집에 살아도 괜찮습니까? 갈리는 백인 가장이 되게 많았을 거야.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간 질문이 있었는데, 내 자식이 흑인과 결혼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모든 인간은 평등했을 때 예스를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질문에서는 과연 다 예스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평등하면 그럼 내 자식이 흑인하고 결혼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동산 정책에도 그대로 이제 여론조사 설문지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예스를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예스가 좀 노가 좀 많아지겠죠. 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LTV를 40%로 낮추고 토지 거래를 허가제로 바꾼다. 그럼 반대사람 엄청 많아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하더라도 그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냐, 구체적으로 특정 조건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는 딱 갈라져. 그리고 이건 이제 같은 사안에서 이제 추상이냐 구체냐 이제 그 문제고, 그리고 이제 질문지 순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게 우리가 부동산 조원 CNI하고 갤럽의 차이 규제하고 그 장동영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면회 때문에 했다면 이렇게 짜보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할 때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조선일보조차도 비판했으니까 다 비판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다 답변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물어보면,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 높아지고 국힘 지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반대로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제 LTV 40% 낮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또 사람들 비판적이고 또 잘못했다고 답변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국힘의 지지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사화됐을 때 보는 거는 뭐 민주당 지지율 얼마 나왔다, 국힘 지지율 얼마 나왔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딱 그거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그 중에 하나가 정당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정당 지지율 이전에 이것저것 다 만든다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에 그 여론조사의 설계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그 한 문제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변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이에요. 거기를 보면 다른 뭐 갤럽이라든지 뭐 리얼미터라든지 뭐 조원 CNI라든지 뭐 그런 데하고는 다르게 항상 통계가 튀는 수준으로 그 민주당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 꽃에서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뭐 일부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만 전화를 돌린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끔 여론조사 설문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여론조사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또 특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론조사 수치를 믿지 말고 추이를 봐라.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치는 아까도 계속 설명했다시피 어떻게 설문조사 항문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설문조사라는 거는 같은 회사에서 이번 주, 저번 주, 2주 전, 3주 전, 뭐 그거는 같은 회사에서 하는 설문조사지라면 대부분 다 여론조사 그 설문지 내용 항목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갤럽에서만 쭉 시계열로 분석한 거, 그리고 아니면 리얼미터에서만 쭉 이제 시계열로 분석한 거, 그런 것들은 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 같은 회사 여론조사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기자들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를 써서 그 수치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올리고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공표를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직전에는 금지하는 이유가 그 대세론을 형성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선거 기간은 지금이야 평시니까 뭐 그냥 여론조사 회사에 대한 압박이 적겠지만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얼마나 치열해요. 굉장히 그 언론에서 누구는 지지율이 얼마나 왔다, 뭐 개똥이는 얼마나 왔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그걸 공표하고 내가 이렇게 대세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중도층은 될 것 같은 사람을 좀 찍잖아요. 선거 때 그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조작까지 아니고 유리하게 설정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선거에 대해서 민심이 왜곡이 일어나니까 그걸 금지시켜버리는 거죠. 진짜 되게 그렇게 선거 자체도 사실 대선도 보면은 저희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정당들이 선거하는 데 있어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해서 몇백억씩 빌려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까지 빌려서 그 정도 돈전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더 알게 모르는 돈들까지 있을 때 네. 그럼에 있어서 언론사라든지 여론 김어준처럼 여론조사 기관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다른 권력이 될 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서 보좌관 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여론조사에서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영세한 회사들 있잖아요. 뭐 갤럽이라든지 약간 리얼미터라든지 그런 데 굉장히 큰 회사예요.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에요.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근데 그 자본금 5천만 원도 안 되니까 조그마한 영세한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이 선거 때 여기저기 자기 인맥 통해 가지고 이제 의뢰 받아가지고 의뢰자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거를 발표하는데요. 입맛에 맞게. 그래서 나한테 해봤어요. 나 보좌하니까 선거 때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 항목 설정할 거라고 해서 내가 다 조정해줬어요. 항목 설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시고 이런 질문을 빼주시고 그거 나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뭐 리얼미터라든지 갤럽이라든지 그런 데 큰 데는 안 통해요. 그런 데는 굳이 근데 이런 짜잘한 거 받아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세한 데들 다 이제 아름아름해서 이제 영업하는 데들 그런 데는 다 받아줘요. 질문지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해주세요. 네. 사실상 그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겉으로만 여론조사지 실제로는 그 후보 홍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가 이번에 이제 선거에 나왔는데 이 후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긍정적이다, 부정이다. 그런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홍보잖아요. 그러네요. 네. 당연히 그거를 알게 보여요. 네. 근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네. 진짜 그 체급이 큰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총선도 그 지역 인기 있는 지역구는 네.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려도 유민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솔직히 그게 아닌 지역구는 그게 좀 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쉽게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표본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거의 이제 민심의 모든 단위 선거 중에서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단위가 내려오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장 선거, 뭐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내려와요. 구청장, 뭐 시장, 뭐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그 제일 밑에 그 시의원, 서울시의원하고 구의원 그 지역구 얼마나 쬐끔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게 서울이면 그나마 유권 수가 많지만 시골 가면 사람이 또 얼마나 적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그 여론조사 돌리면 진짜 그 통계가 엄청 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론조사가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여론조사를 더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경선이나 본선에서 내가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다. 내가 대세 후보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표본, 그러니까 선거구가 작을수록 여론조사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민심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세라는 것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양면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네. 민주당 주장에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처음에 문제가 된 게 이제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였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잠실이었나? 장미 아파트를 이제 그 갭 투자해서 샀다는 거.
네, 전세 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빚 내고 집 사지 마라고 했으면서 자기들은 빚 내서 집 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또 비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번에 국힘의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면서 물타기를 나름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를 이제 다주택자라고 공격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 사정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왜냐면 본래 자기 사는 집 구로 있었고, 저기 시골에 있는 집은 물려받은 거는 이제 여전히 이제 어머니 사시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팔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 되면서 그 여의도 근처에 오피스를 하나 얻었고, 국회의원들 얼마나 빡세게 일하는데 근처에 있어야죠. 또 이제 자기들 사는 집 있고, 그렇게 해서 네 채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가 그게 다 합쳐서 8억 5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8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 재벌이니 하면서 이제 팔다리 따로 거저가면서 그런 식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애초에 국민들이 비판했던 거는 내로남불 행위였잖아요. 너는 왜 빚내서 집사라고 사지 말라고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한 거지. 아니, 장동혁 대표가 그냥 자기 돈 가지고 샀으면 그 뭐 네 채가 됐든 다섯 채가 됐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네, 뭐 갭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물려받고 자기가 실거주에 필요해서 산 거고. 실제로 팔고 자기가 세금 내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제대로 이제 장동혁 대표를 내로남불이라고 또 공격하려고 했으면 이거를 공격했어야 됐어요. 장동혁도 빚내서 샀다, 갭 투자했다 라고 발표해서 공격하면 그거는 민주당의 정당한 공격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뭐 갭 투자니 빚내서 샀다는 아니고 그냥 다주택자다 라고만 하고 이제 그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흐트러뜨렸잖아요. 갭 투자하고 빚내서 집 사는 게 문제인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문제를 그 본질을 호도하는 건데 나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도한 거는 자기들만 욕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들도 욕먹어라. 그러니까 도찐개찐으로 똑같이 더러운 놈이 되려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 전략이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게 먹혔죠. 근데 그 장동혁 대표 집값이 이제 8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공시지가가 됐던 뭐 이제 아니면 실거래가가 됐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제가 말해줄 수가 있어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5억 서민주택이다. 네, 맞아요. 그 컷을 말해줬잖아요. 네, 서민 컷 네, 말해줬잖아요. 15억까지는 서민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8억 5천이라고 했는데 8억 5천 공시지가라고 하더라도 실거래가는 8억 5천이면 15억까지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장동혁은 서민주택도 아니고 빈민저택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네, 서민주택이 아니라 빈민저택을 그냥 4개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고, 이제 그거를 진짜 이제 부동산 부자들이 민주당에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장동혁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 면허 가지고 되게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거는 아무리 장동혁 대표하고 하고 이제 정치적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이거는 민주당의 공격이 잘못된 거예요. 장동혁이 잘못한 건 없어요, 부동산 문제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역구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 의원들은 지방에 사무실이고 네. 거기에 거주지가 있어요. 네. 가서 뭐 어디 역 가서 노숙하나요? 구현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서울에 자기 집이 있던가, 네. 서울에 지방에 자기 집이 있으면 적어도 다 국회 여의도 근처에서 이제 자취집 하나 다 마련해요. 그렇죠. 그럼 네. 다 본인들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 네. 그거 알면서 왜 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본인 집은 이제 서울 강남에 있어요, 원래 집은. 근데 국회의원 했으니까 또 자기 지역구에 또 집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또 하나 사죠. 네. 또 이제 장동 의원처럼 이제 국회 근처에 또 아지트 같은 이제 잠깐 쉴 수 있는 그 오피스를 필요해요. 또 사죠. 그러니까 장동 의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뭐 갭 투자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부동산을 마련한 거예요. 원래 자기 집. 지역구에 이제 당연히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집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지역구에 집.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의도 근처에 조그만 거 하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다 전수조사하면 민주당도 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전수조사 막상 하려고 하면 또 못하죠. 왜냐하면 조사를 하려면 또 그 국회에서 이제 뭐 국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수가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가 됐던 국회 운영위가 됐던 민주당이 그거를 찬성할 리가 없죠. 공격만 하고 이미 물타기는 성공해서 끝났으니까. 아니, 약간 항상 이런 돈 문제 관련해서 터지는 건 유독 민주당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춘석 의원 아시죠? 그렇죠. 그분도 이제 차명 거래하다 걸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하다 걸렸죠. 그게 보좌관 명의를 쓰는 게 흔한 일인가요? 아니요. 아니 나도 보좌관 해봤지만 네. 네,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의원들이 네. 보좌관한테 시키는 거는 네. 그 저기 정치 후원금 있잖아요. 1억 5천원까지 해마다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거 좀 앵벌이 해와라. 그것까지는 다 해요. 네, 그거 채워달라. 그건 또 보좌관들한테 지시를 해요. 네. 그럼 보좌관이 여기저기 이제 뚝뚝 다니죠. 그런데 그것까지 네 명의를 내놔. 내가 그걸로 이제 좀 주식거래 좀 하게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정말 그 보좌관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게, 보좌관이 이제 4급 공무원서부터는 네. 그 국가에다가 이제 그 내 재산을 다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나 뭐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소까지 다 재산 등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재산 변동이 뭐 있었는지, 뭐 부동산은 뭐 사고 뭐 팔았는지, 주식은 뭐 사고 팔았는지 다 그걸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좌관도 그래서 이제 재산 관리를 그렇게 해서 나름 뭐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 이제 감사관실에서 보좌관들한테는 연락이 오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나 뭐 그런 데는 뭐 신약 관련해가지고 주가 뭐 뜰 수도 있으니까 뭐 산자위도 그렇고 그래서 보좌관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 의정활동 하면서 이제 내부 주식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주식 거래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이제 경고를 주거든요. 네. 보좌관들한테. 그런데 이춘석 의원은 네. 그건 이제 자기가 안 걸리려고 그 보좌관 거 가지고 했는데 그건 보좌관 재산 경고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국회 경고 이 사람이 이제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제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 그런 것들은 다 보좌관이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랄한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그때 심지어 찍힌 종목들이 국가 A에서 관련했었던 네.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이 국정과제위원인가? 그거 하면서 자기가 담당 분야로 했었던 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네이버였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국정과제 뭐 AI 뭐 관련돼서 이제 발표하기 직전에 이춘석 의원이 네이버 주식을 샀고 그때 발표하면서 그 네이버 주가가 확 올랐는데 그 위원회를 관리하던 게 이춘석 의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 가 있는 김남국 네. 전 의원. 김남국 씨는 이제 저는 그분을 네. 되게 이제 막 더맨더머다 막 멍청하다라고 비판했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 반성하게 됐어요. 그분은 굉장히 이제 스마트한 분이에요. 코인하고 주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없어요. 정말 이제 똑똑한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돈을 벌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 참으로 반성을 하고 저는 김남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냥 진짜 그분이 개인 투자자 스케일이 아니던데요. 네.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네. 야수의 심장. 근데 제가 계속 존칭을 하잖아요. 분이라고. 네, 존경해요 지금.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저는 존경합니다. 종목 말로 막론을 하고 네. 모든 분야에서 네. 여기는 내로점다 역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희가 말미에 말씀드리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발 질문 좀 해주세요. 아무도 댓글 안 달아요. 아 그러게요. 댓글 아무도 안 달아요. 제가 지금 댓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열심히 홍보해보고 네. 항상 더 알차고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한 명의 경험을 보시죠.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